한마디로 막장의 끝판왕입니다. 어디를 두고 한 말일까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예술에 대한 사전 검열은 물론 인사 전행, 보여주기식 정책, 심지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부어 건물만 덩그러니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잘 계셨고요.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이야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말이 많던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국정감사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태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여준 정말 상식 이하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우선 예술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선정된 당사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당사자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예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전체 지원해 주기로 했던 인원을 줄이는 의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임의로 심사위원들의 손이 아니라 이사회들 임의로 사람을 잘라냅니다. 네. 이러고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심사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평일에 만들어 놓고 평일에 퇴근 시간이 정시 퇴근이 돼야지 이걸 즐길 수가 있는데 정시 퇴근을 협조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기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문을 빨리 닫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분 개관한 아시아 문화 전당 같은 경우는 장관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갖다가 막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구상을 기억하는 책임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계 영역에서 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죠. 그런 가운데 예산은 8천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문화재청에서는 또 전체 직원들 중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네. 5 기관 중에 하나로 문화재청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1,500억이나 들인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들을 부실하게 관리해서 훼손된다거나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언론에서 주목을 하지 않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런 가운데 예술계 인사에 대한 뭔가 정치 보복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지금 계속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던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정환 의원이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죠. 박근영 연출가의 신작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네. 원래 창작 산실이라고 하는 연극계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주고 가장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심사위원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그거를 선정 대상 중에 박근영 연출자만 빼라. 말을 안 들으니까 심사위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심사위원을 따로 불러서 또다시 압박을 해서 위로부터 이런 얘기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걸 넌지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연출가를 감사를 합니다. 네. 물론 그 감사는 이 사건과는 관여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만 빠진다면 나머지 7명을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당신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아예 지원이 올해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철회하게끔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박근영 연출가가 새로 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작품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2년 전에 개구리라고 하는 작품을 국립극단에서 올렸는데 그 작품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작품을 빼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김소연 연극평론가의 말을 빌리면 유신 때도 없었던 일이다. 그때는 법으로 정해놓고 눈앞에서 검열 대상인 작품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였는데 2년 전에 해서 이미 평론으로부터 평가도 다 맞춰주고 관객들한테 심판 다 받은 작품을
그때 그 작품을 썼으니까 이번에 빼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압력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또 이윤택 작가인데요. 이윤택 네. 작가는 희곡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문예 그 창작 지원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100명에게 주는 그런 기금인데요. 여기에 선정이 됐어요. 희곡 분야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윤택 작가를 거론하면서 또 직원들이 빼라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100명을 주는 그 프로젝트를 70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102명, 그러니까 점수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102명이 선정이 됐는데 102명 중에서 32명을 그냥 이사회에서 알아서 뺍니다. 그중에 이윤택 작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윤택 작가는 그럼 왜 빠졌을까요? 의혹입니다만 문재인 후보의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다면은 심사라고 하는 게 완전히 뭐 무력화된 거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여러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체부나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네. 김정덕 장관이 이미 이 사람들이 여러 차례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에서는 또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윤택 작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억 원이나 지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작가한테 너무 쏠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위증으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네. 실제로 이윤택 작가는 2년 동안에 7,6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15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윤택 작가가 연출을 한 작품, 그 작품은 누가 기획을 했을까요? 공공극장에서 다 기획한 겁니다. 국립국악원, 뭐 명동극장, 예술극장 이런 데서 기획한 작품을 금액 전체 총 지원액을 다 합해서 15억을 얘기하면서 한 작가를 그냥 매도한 거죠. 이런 해명들을 해서 그 해명을 또 그 지적을 했더니 관례상 그렇게 불러왔다. 그런 관례 없습니다. 저는 문화계에서 20년 동안 일을 해왔지만 한 번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 전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갖고 어떤 작가의 전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신진 예술가들 중심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이게 세금이니까 그 취지에 맞는데 왜 자꾸 명망가들이 받아가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명망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작품한테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해명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번 해명이 얼마나 비관례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그리고 심지어는 위증에 가까운 해명인지를 알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그 문화예술위원장이 나와서 해명을 하면서 특정 작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은미 작가, 네. 뭐 김기종 씨 같은 경우 7년 동안 지원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마땅히 세금을 통해서 지원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문화예술위원회 수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떤 생각인지 참 직접 듣고 싶은데, 네. 문화가 있는 날 이런 지금 사업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엉망진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화가 있는 날은 그 박근혜의 3대 국정 기조 중에 하나인 네. 문화 융성을 내세우고 진행되고 있는 핵심 공약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문화가 있는 날 직접 자기가 공연장에 찾아간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면서 몸소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47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동참하고 있다는 47개도요, 40개 기업은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네. 근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정시 퇴근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정시 퇴근을 6시에 제대로 퇴근하지 못하면 뭐 공연이 7시 반, 8시에 진행이 되고 전시회 같은 경우는 문 8시, 9시에 닫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러 가겠습니까? 정시 퇴근 안 시키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보십시오. 뭐 현대미술관 이런 데는 그나마 좀 나은 게 네. 8시까지 그 입장을 시키고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전시회 1시간 만에 보고 나오라는 얘기죠. 이 중에서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진주박물관, 김해박물관, 청주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에도 연장 개방을 한다면서 7시에 문 닫습니다. 7시에 문 닫으면 누가 거기 가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의 핵심은 금액을 깎아준다거나 또 공짜 티켓을 준다거나 하면서 그거를 뭐 뭔가 향수권을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공짜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나 폭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환불도 홍보를 하지 않아서 어디서 할인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민간 연구소에서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문화가 있는다는 그야말로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뿐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제가 집결되어 있는 사업이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오죽했으면 문화판에서 세월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일단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아시아 문화 발전 기지로서 광주를 선택하고 광주의 도청을, 그것도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이제 5.18의 어떤 그 슬픈 역사만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가 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엄청난 그 문화 그야말로 컴플렉스를 짓는 그런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때 당시에도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컴플렉스를 짓는 거 좋다, 건물을 짓는 거 좋지만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계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정말 인재들이 모여서 그 아시아 문화예술 전당에 대한 그 중장기 계획을 냈습니다. 거의 책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겠습니까? 중간에 1차적으로는요, 이 부분은 이제 참여정부의 몫이 좀 있습니다. 참여정부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었죠. 그 권력 다툼에 밀려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원래 애초에는 사실은 여기는 아카이브면서 공연장이면서 동시에 연구하는 곳이고, 실제로 그간에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창조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창조하고 연구하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그야말로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비전문가가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입맛대로 자기 사람들을 심어넣기 위해서 다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속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 김종동 문화체육부 장관이 들어간다면 더 많이 바뀝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도 합니다.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아시아 문화 전당의 그 취지와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콘텐츠를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홍대를 중심으로 봄 페스티벌을 갖다 진행하던 다원 문화 전문가가 지금 여기에 프로그래머로 들어가면서 일단 지금 현재 개관에 필요한 공연들을 라인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분은 다원 문화 예술 전문가예요. 대중성이 있는 작품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쪽의 안목은 다른 분들이 더 좋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일 먼저 내려놓고 있는 미션은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그러면 상업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이 문제들의 근원에는 사실은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이 김종동 문화체육장관이 들어온 다음에 낙하산 인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그야말로 어떻게 말하면 공수부대 투입대들이 들어갔는데요. 잠깐 그걸 언급을 잠깐만 해드리면, 예를 들어 장관의 제자가 문화융성위원이 돼 있고요. 논문 지도 교수가 문화예술위원장이 돼 있습니다. 대학 후배는 영화진흥위원장, 아리랑TV 사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고요. 회사 후배들까지 챙겨서요. 뉴욕 한국문화원장, 또 올해 초에 임명된 콘텐츠진흥원장, 다 회사 후배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한국문화정보원장 같은 경우는 장관의 장남이 다니던 학교에 강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경력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인사 전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국립오페라단장 같은 경우는 미모의 오페라 가수를 국립오페라단장으로 앉혀놨다가 오페라계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난데없이 성악가들이 시위를 나서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바뀌었는데 이제는 연극영화과 교수를 앉혀놨어요. 이런 인사 전횡들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각 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위에 눈치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심사위원한테, 감히 심사위원들한테
특정한 사람 빼주십시오. 위에서 시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죠, 그 연극인들이 모여서 문체부를 규탄하는 뭔가 심야 토론을 벌였다고 하던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바로 이런 행동들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해명을 한다는 것이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장관의 어떤 위치, 예, 그리고 문화예술위원장의 거취,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단행동에 나서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해서 심야 토론들을 갖다 벌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일 공공기관, 문화 관련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한 전문가가 예술가 출신으로서 전문 공무원이 돼서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일하던 사람이 유명을 달리해서 내일 발인을 합니다. 이 친구가 병을 얻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낙하산들에 의해서 그 정권이나 뭐 사람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는 그런 정책과 그 안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소통 구조, 여기에 절망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네. 그 사람의 그 발인을 갖다가 앞두고 있는데 이런 비극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좀 더 감시를 해야 되고요. 또 예술인들이 실제로 나서서 행동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